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증권가에서 야전사령관으로 불리는 AFW 파트너스의 이선엽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가 맨날 유튜브에서 대표님 방송하시는 걸 꽤 많이 네, 들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뵈니까 뭔가 내적 친밀감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네, 오늘 반갑습니다. 저 신한투자증권에서 꽤 오래 계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상 본 것도 그때 예, 신한에 계실 때였고 최근에 AFW 파트너스라고 옮기셨는데 AFW가 좀 어렵긴 해요.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어려웠을 때 있었던 차가 아토즈라는 차였었고, 아, 네. F는 이제 페라리, 그렇죠? 그래서 제일 어렸을 때부터 제일 명예까지 네. 있는 그런 회사의 명칭인 거고요. 그 W는 이제 월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명예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세계를 지향하는 사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한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정말 이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할 가치가 되게 크다라고 하면 같이 커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투자자들한테 많은 수익을 드리고 동시에 국가 경제에 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회사를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일단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이제 듣다 보면은 정보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 그런데 그 정보가 제가 투자할 때는 막상 도움이 안 된 경험을 늘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 있잖아요. 네가 알 정도면 5천 100만 인구가 다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투자할 때 굉장히 망설여지거든요. 정보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판단이 흐려지는 이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나 정보라는 게 이제는 거의 비슷하게 네. 공유되는 세상이 왔는데요. 결국 시장에서 뭔가 더 남들보다 나은 어떤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 중에서 진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정보의 깊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정보에 빠르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전에 방산 산업이 처음 클 때가 있었죠. 네. 그 당시에 방산이 클 거라고 모르는 분은 없었는데 과연 20배 오를 동안 그 깊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최근에 또 변압기라는 이 산업이 한 20배 정도 또 올랐거든요. 그러면 또 그 당시에도 요즘 미국에서 전력이 많이 부족하대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 기사라든가 아니면 그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굉장히 필요한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정보의 빠르기,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고, 네. 나오고 있는 정보 중에서 진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이 정보가 나왔었을 때 이 정보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그 깊이를 따져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네. 이런 것들을 해야 제가 볼 땐 투자에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대충 보는 경우들도 많고, 특히 스마트폰이 되다 보니까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냥 훑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신문 기사나 방송을 보면 기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시기 때문에 기사를 되게 잘 쓰세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 거기서 예상치 못한 깊이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사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네. 또 이제 기사를 쭉 읽다 보면 이런 것들도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시간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의 깊이를 보는 것들은 좀 찬찬히 다 읽어보면서 한 번 더 고민해보면 나름대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어떤 매체에 있을 때 경제부 기자를 잠깐 했었는데 사실은 경제부 내에서도 이제 주식 담당하는 기자가 따로 있고 그런데 그 담당 기자들도 솔직히 얘기하면 주식 그 얘기만 한 10년 쓴 기자가 있고 이제 한 1, 2년 차도 네, 있고 맞습니다. 편차가 너무 심해서 어떤 이 기자가 잘 쓴다, 찐이다 이걸 알기까지도 시간이 맞습니다. 걸리거든요. 예. 누군가는 같은 이제 기사를 보고 매수 버튼 눌렀다가 누구는 매도 버튼 눌렀다가 이게 완전히 이제 양극화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공부가 더 필요한 건지 조금 더 팁을 주시면 어떨까요? 결국엔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결국 산업의 변화의 크기를 보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우리는 변압기라는 산업의 변화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변압기가 많이 필요해진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되게 큰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쉬운데, 지금 변압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런 변화들은 그동안 한 4, 50년 동안 있었던 경제 구조의 큰 변화인 거죠. 우리가 보통 경제학적으로도 뭐 작은 변화, 큰 변화를 나눠서 무슨 쭈글라 파동, 키친 파동, 컨트라이퍼 파동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은 미국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산업의 사이클이 있을 거고
경제가 좋았다 나빴다는 일반적인 사이클이 있지만 네. 지금 같은 사이클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서비스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바뀌는 정말 큰 그림인 거잖아요. 이런 거대한 대륙의 성장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게 되면 그 변화의 크기는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만큼 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이런 예가 몇 번 있었는데 네. 첫 번째 예가 언제였었냐면 중국이 산업화될 때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세계에 등장하고 산업화될 때 실제 우리나라에서 조선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많게는 100배가 올랐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리고 포스코가 적게는 8배 정도 올랐고 네. 조선주는 대부분 20배 넘게 올랐거든요. 이런 게 큰 변화예요. 두 번째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소비화로 변화했을 때,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 소비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관광 왔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면세점은 20배 올랐어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수십 배 올랐고 이런 큰 변화예요. 그런데 그 변화를 또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서비스업인데 제조업을 한다는 거죠. 이 정도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 안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확장, 경기 수축 이런 건 작은 변화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국가 단위로 뭔가 체질을 바꾸는 거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체질을 바꾼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근데 국가가 체질을 바꾸려면 정말 오랜 시간, 정말 오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국가가 그런 변화를 시도할 때는 그 관련 산업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산업들이 어떤 국가들은 굉장히 수혜를 볼 텐데 그게 한국이었던 거고 그러면서 큰 사이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제조업은 중국이 담당하고 있고 미국은 이미 제조업 끝나고 이제 뭐 2000년대 들어서는 서비스업으로 완전히 이제 몸을 옮겼기 때문에 다시 제조업으로 간다는 게 약간 좀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제조업으로 다시 변신 중이다고 할 때 좀 구체적인 예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마스가라고 해서 조선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피폐해졌죠. 우리 어렸을 때 영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줄리아 로버츠하고 리처드 기어 나오는 거. 여러 번 예,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요. 네. 배경이 망해가는 조선업이 배경이었었어요. 네. 미국의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산업 중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갑자기 또 제조업을 이렇게 부활시키는 계기가 된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 때문인데요. 네.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양극화가 한국처럼 심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국가 부채가 5경을 넘어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대부분 미국의 제조업이 바깥으로 나가는 공동화 현상, 우리는 보통 그걸 세계화라고 부르잖아요. 미국에 있던 제조업 공장들이 한국에도 오고 중국에도 오고 베트남으로도 가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부분 중산층이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 분들, 네네. 현대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중산층들이 사라지고 미국은 지금 우리가 소비의 국가 또는 서비스업 국가라고 하죠. 그럼 서비스업이나 소비 중심으로 있는 분들은 대부분 중산층이라기보다는 안타깝게도 서민층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국에 미국의 제조업이 공동화되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사실상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이 많이 양산됐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미국이 제조업이 없어서 벌어진 현상은 돈을 벌지 않고 쓰기만 했던 거죠. 아. 거기 서비스업이잖아요. 네. 결국 지금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역시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 육성에 살을 걸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트럼프도 관세를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이 미국의 공장 지어라 제조업 지어라고 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고 그 이전에 있었던 민주당 정권의 바이든 정부도 사실 미국의 제조업 지으세요라고 얘기했던 거죠. 네. 다만 방법이 다른 게 바이든 정권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을 지으세요. 그럼 제가 보조금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조금 주는 정책이 있었었고요. 뭐 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야 무슨 보조금이야 그냥 내가 채찍을 때릴 거야라고 해서 관세를 통해서 했었던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알고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공통분모는 미국의 제조업을 육성시키려는 의지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대통령이 되고 어떤 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오바마도 그렇고 뭐 트럼프, 바이든 다시 트럼프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세계화라는 게 그 중산층이 붕괴되는 어떤 시발점이 됐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뭐 니어쇼링, 뭐 프렌드 쇼링 해가지고 다시 우리 집으로 와, 혹은 우리 집 근처로 와, 뭐 이런 거였고, 오바마 바이든도 역시 같은 얘기를 했던 거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결국은 맞습니다. 제조업 살리겠다는 예, 얘기였군요. 그게 네.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됐었던 건데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만 미국 내에 이렇게 드리는 거고 보통 우리는 온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생필품 이런 것들 사실 미국에서 하기는 단가라든가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건 멕시코라든가 아니면 중남미 중심으로 니어쇼어링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국가들은 프렌들리 쇼어링 네네. 이런 표현을 했었던 건데요. 그것도 요즘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뭐냐면 네. 최근에 AI라는 게 있죠. 네.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생필품을 제조한다고 해도 비용이 크게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이 AI나 로봇을 활용해서 대부분의 산업을 미국에서 직접 하고 싶어 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프로젝트가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거예요. 제네시스 그래서 미션. 미국에서 네. 야, 앞으로 미국은 꼭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미국의 제조업을 육성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기본적인 어떤 양극화를 해소를 하고 또 미국이 가지는 부채도 해소하고 또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중국과의 어떤 경쟁 속에서 중국과 분리되었었을 때 제조업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미국은 살을 걸고 뭐 예전에 1940년대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던 네네. 것처럼 또는 1960년대 뭐 달에 가기 위해서 아폴로 프로젝트를 했었던 것처럼 미국이 살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로 제네시스 미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 모셨으니까 이 버핏의 제일 원칙이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예. 아니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정말 어렵잖아요. 웬만하면 다 잃게 되는 것 같고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긴 하는데 우리는 돈을 꽂아 넣으면서 마이너스 될까 봐 걱정스럽고 내가 이 짓을 왜 하는 거지? 저번에 한번 실패했잖아. 또 해도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 말을. 굉장히 전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결국 이제 손실이 적어야 수익이 클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에 따른 버핏의 방법은 하나였었어요. 싸게 사는 겁니다. 아, 그러면 네. 우리가 경제가 좋을 때 그 주식이 싸진 않겠죠. 그래서 버핏이라는 분을 보면 정말 기업들을 항상 분석해 놓고 있어서 네. 이 기업은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혜자가 있다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네. 얘만의 특별한 무기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야. 그런데 이 기업이 평상시에 저가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를 사용해서 항상 주식을 편입하는 편입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었던 2008년 금융위기 아니면 코로나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저는 그 위기 때마다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내가 이 주식을 싸게 삽니다라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네네. 궁극적으로 그래서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라는 걸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기를 충분히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기업이 충분히 싸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일반적인 경기 상황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폭락, 남들이 생각하는 위기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 기업은 굉장히 저가에 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기업을 보아하니 경기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큰 돈을 벌 수 있고 네. 그렇죠? 기업적으로도 뭔가 기술적인 혜자가 있다라고 보면 그럴 때 많이 사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하긴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결국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무리하지 않게 손실을 덜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리를 안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리한 레버리지 아니면 현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부를 할 때 네. 조금 더 깊게 공부해 주셨으면 너무 카더라 아니면 또는 신문만 대충 보고 나서 이런 것들이 좋대 이런 정도로 투자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휩쓸리듯이. 네네. 최소한 제가 보기엔 어떤 기업을 매수를 하신다라면 내가 이 기업을 왜 사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돼서 이 기업이 나는 이래서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자신 있어라고 하면 단기 변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가실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공부의 깊이가 너무 약하게 되면 사실은 제가 볼 때 큰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지면서 자꾸 손절매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는 정말 사지 말아야 될 기업인데 조금만 깊게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네. 이거 안 함으로 인해서 놓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투자라는 표현을 이제 워렌 버핏 하면 장기 투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무조건 또 들고 있으라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맥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거야. 야, 미국은 장기 투자가 통해. 한국은 장기 투자가 존재하지 통하지 않아. 않아. 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실제 지내보면 네. 물론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게 10년, 20년을 놓고 본다라면 사실 그런 정도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년, 2년, 3년 정도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우리가 좀 예시를 들었지만 네. 2023년부터 해서 2008년도까지 중국의 산업화 때문에 네. 그 조선, 찰강, 해운 이런 기업들은 1, 2년 오른 게 아니라 결국 몇 년에 걸쳐서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AI 열풍 이런 것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과연 1, 2년 올랐느냐는 얘기죠. 아니고요. 방산이나 변압기도 몇 년째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죠. 네.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꽤 시장과 관련해서 뭔가 큰 사이클을 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에 걸쳐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걸 시세를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공부를 조금 더 하라는 게 내가 투자할 때 내가 이걸 왜 투자했는지 스스로 한 줄이라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은 그 공부해야 정도는 된다. 돼야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네. 보통 장기 투자할 때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업에 내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지? 라는 고민이 들려면 딱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게 여러분들 공급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드는 쪽에서 뭔가 우리가 해자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보다는 공급이 부족한 게 제일 큽니다. 이 공급 부족은 공급 부족이 해소될 때까지 주가가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급 부족이 왜 나오냐면 네. 첫 번째는 그 산업들이 네. 앞서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 구조조정을 너무 많이 돼서 살아남아 있는 기업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도 공급 부족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너무 수요가 많은데 이 산업들 같은 경우는 너무 진입 장벽이 높아서 사실은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하면서 생긴 공급 부족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너무 수요가 많은데 네네. 이걸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업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많이 안 하고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요즘 반도체 좋다는데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야? 공급 부족이라는 단어가 해소되기 전까지 정점을 보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도 중국이 산업화될 때 네. 그때 물류가 증가하면서 조선이 엄청 화랑이었거든요. 네네. 이때도 계속 공급 부족이었는데 이 공급 부족이 해소될 때가 거의 정점이었었고요. 그럼 공급 부족은 언제 해소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공급을 하는 측면에서 설비 투자를 과다하게 하는 경우 또는 수요가 있을 만큼 있어서 더 이상 수요가 없는 경우. 근데 보통 수요단에서 무너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공급단에서 야 너무 시장이 좋으니까 내가 정말 공장을 많이 늘려봐야지 이런 경우가 보통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산업들 중에서 정말 흔히 정말 큰 시세를 냈던 기업들의 공급 부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이 공급 부족이라는 단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정말 큰 시세를 연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야, 내 친구 많이 벌었대. 쟤 좀 따라해보자. 다들 지금 막 언론에서 이 종목만 나오고 있어. 나도 한번 따라해보자 했다가 바로 뭐 한 1개월 지나가지고 확 오르는 듯 했더니 푹 꺼지는 경우도 있지 네. 않습니까? 나만 큰 코 다치는 건지 이런 게 왜 반복되는 걸까요? 그걸 보통 우리는 가치 투자라고 하죠. 가치 우리 투자. 가치 투자. 이렇게는 이제 네, 가치 네. 투자가 되는 건데 네. 결국 내가 종목을 살 때 그 기업을 선택을 할 때 뭔가 그 사람들이 좋다라고 해서 사는 거지 내가 명확하게 사야 될 이유를 몰랐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이게 시세만 그런 건 아니고요. 금융시장에서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초보자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저지르냐면 많이 오르면 관심을 가지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많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물론 그건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뭘 고민해야 되냐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좋다고 했었을 때 거기부터 일단은 거기에 대한 관심은 갖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실적이 너무 좋아져서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지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공급 부족인지 만약에 그 상황에서도 계속 공급 부족이다라면 제가 볼 땐 그 오른 가격에도 불구하고 네. 따라가셔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카더라로 움직이는 지금 종목들 있죠. 네. 뭔가 실체가 없는데 네. 그냥 그저 카더라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이미 많이 올랐는데 공급이 뭐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라면 예를 들면 요즘 뭐 버터떡인가 뭐 이런 네, 것들도 네. 있고 이런 것들은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처음에 굉장히 뭐 인기 있다라고 해가지고 오래 갈 만한 요인들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뭔가 기술적으로 따라잡지 못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10배 오른 종목은 2배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 2배로 오른 종목들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지 그 업사이드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이 많이 올랐었을 때 이 관련 산업이 얼마나 클 건가 그거부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기업이 공급 부족에 해당하는가.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정말 길게 들고 가셔도 되겠다. 그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좋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건 제가 볼 땐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사람들 심리가 참 이상한 게, 막 떨어질 때는 아까워서 못 팔고, 이거 본전 생각나고, 또 오를 때는 조금 오르면 뭐 더 오르겠어. 나한테 뭐 행운이 얼마나 오겠어. 해서 한 2배 올랐을 때 충분히 나는 이익 본 것 같아. 팔면 나중에 보면 막 10배 올라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수와 매도 시점 찾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그 나름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운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사실 매도도 어렵고 매수도 어렵습니다. 맞아요. 싸게 사는 것도 어렵고 비싸게 파는 것도 어려운데, 저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보통 좋은 학교를 갈 때 좋은 학교에 대한 예상 문제집을 먼저 풀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는 것처럼 정말 큰 시세를 냈던,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수십 배 정도 오르면서 정말 큰 시대를 갈구했던 이런 기업들을 쭉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과학고 갈 때 과학고 네네. 문제를 풀어보는 것처럼, 네. 10배 오른 종목들이 있다는데 10배 오른 종목들은 분명히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시대별로 따져보기도 하고, 미국에도 많이 있을 건데 얘들은 왜 올랐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사면 도움이 됐지?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 정점을 기록하는지, 네. 이걸 많은 케이스들을 한번 공부하다 보면은요, 네. 의외로 여러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케이스 스터디가 되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의외로 제가 볼 때 매수 시점에 대해서 겁먹지 않고 잘 할 수 있고요. 매도 시점도 정확하게 100%그 정도는 아니지만 고점에서 한 10% 정도는 제가 볼 때 오차를 기록하고 나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나라에서 요즘 데이터도 많고, 네. 요즘 그리고 GPT라든가 이런 데서 물어보면 또 알려줘요. 그죠? 야, 어느 시대에 제일 오른 게 뭐야? 네. 왜 올랐어? 무엇 때문에 올랐어? 이런 거 다 하면 네. 데이터를 찾아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케이스 스타디를 꼭 해보면 제가 볼 때 매수, 매도 시점을 잡기에 참 편안하게 뭔가 스터디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를 예전에 고스톱 칠 때 고스톱 그날 배운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따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만나면 망하고, 주식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 주식했는데 갑자기 막 수익률 막 100%, 200% 나는 주식 천재야 이러다가 이제 망하시는 분들도 여러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많은 사례를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초보자의 실수라고 하는 건데요. 초보자분들이 돈을 버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초심이 정확하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원칙을 지키려고 많이 하세요. 이거 저 책도 보셨을 네, 거고 네, 얘기도 네. 들어서 주식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해서 그 원칙을 잘 지키세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그래도 예상치 못한 수익이 나오면 네. 당신들 스스로 그 자꾸 원칙을 무너뜨리세요. 야, 이제 내 방식대로 해볼까, 뭘 해볼까? 느낌으로 라고 할까? 하면서, 네네. 이게 이제 쉬운 길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되고, 그래서 초보자들이 실수를 안 하려면 초보자 때 마음 먹었던 걸 그대로 끌고 가시면 실패율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근데 그걸 대부분 간과를 많이 하시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주식시장에 입문을 해서 보통 차트 공부를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차트 공부하고 나서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어요. 난 이제 어디 가서라도 이제는 삼성그룹을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돈 벌 수 있을 거예요라고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참패를 했고, 결국 차트라는 것도 결국에 이 그래프라는 게 이전에 있던 사례를 가지고 이전에 사례가 이랬으니 지금 비슷한 사례는 이럴 거야라고 하는 통계인 거잖아요. 그런 통계라는 얘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맹신한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뭐 대부분 처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 손절매 원칙을 지켜라. 네. 처음에 다 하세요.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고, 무너지는 거에 비해서는 실력은 쌓여 있지는 않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거죠.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또는 매니저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 오르면 나만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분명히 제가 볼 땐 더 효율적인데, 그걸 찾기 전까지는 웬만한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내 스스로의 그 기본적인 성향이 있을 거고, 그 성향에 맞는 매매 원칙을 찾아가면서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왠지 대표님도 여러 가지 경험, 일종의 흑역사도 있었을 것 같고요. 경험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왠지 대표님은 항상 그냥 잘 했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도 있지만 지금 잠깐 얘기 듣다 보니까 초기에 이분도 많은 참담한 실패를 하셨구나. 네네. 일단은
참담한 역사가 있어도 열심히 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신입사원부터 시작을 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던 건 분명한데 99년 닷컴 버블 때죠. 네네. 그때 이제 처음에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면서 정말 99년에 수익률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 실력이라 착각을 하고 결국은 2000년대 들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진짜 빚까지 가는 네. 보통 우리가 한가 7번 정도 맞았나? 그렇게 돼서 제가 제 돈 말고 남의 돈까지 빌려서 네네네. 했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빚으로 된 거예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때 정말 뼈저리게 힘들었는데 다행인 건 워낙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빚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회사 월급이 꽤 되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크게 잃은 건 아니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국내 코스피 지수가 1000에서 2000까지 올랐었어요. 네네. 정말 크게 오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돈을 벌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그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번 돈이 없지? 나중에 보니까 시장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그냥 앞서 말씀 여러 사람들처럼 뭐가 좋다라고 하면 들어가 보고 누가 뭐 있다라고 하면 들어가 보고 그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 열심히 매매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좌가 마이너스까지 아닌데 그냥 똔똔인 거예요. 문제는 현대중공업 보니까 25배가 올라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보니까 100배가 올라 있고 그때 오뚜기도 100배가 올랐어요. 100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박탈감. 예, 박탈감. 결국은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라고 보니까 세상을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세상을 몰랐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란 사이즈를 너무 간과한 거예요. 정말 피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 세상이 변할 때는 그 변하는 현장에 반드시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중국을 한 달에 한 번씩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얘들은 어떻게 변하지? 네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을 1년에 몇 번씩 갔다 오는 거고 미국이 AI를 하니까 얘들은 어떻게 AI를 한다라고 하는 거야? 엔지니어들 직접 만나보고 데이터 센터도 가보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으로만 얻는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네, 확인을 나노로 해야지. 직접 확인.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었으니까 나름대로 데이터도 있고 그렇지만요. 네네. 눈이 데이터보다 6개월이 빠릅니다. 그러면 제가 눈으로 본 걸 가지고 정말 내가 눈으로 본 게 맞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건 정말 맞아 들어가는데 라고 하잖아요. 그럼 남들보다 선투자가 가능하죠. 그리고 더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유리함들이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2000년대 중반까지 제가 했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게 우리가 좋은 기업을 찾는 거고 네. 좋은 기업은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네. 이 매출은 여러 가지 이유인데 예를 들면 소비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왜 소비자들이 그걸 좋아하는지 직접 가봐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 성수동에 있는 것처럼 왜 저 사람들은 저걸 좋아할까? 왜 줄 서 있을까? 예, 왜 줄 서 있을까? 예전에 디올이 그랬던 것처럼 디올 중국인들 줄 서 있을 때 디올 관련주 10배 올랐거든요. 옛날에 룰루로몬 기억나시죠? 네, 네, 그죠? 네. 레깅스 열풍 있었을 맞아요, 때 맞아요. 왜 이걸 좋아하지? 현장에 가봐야 되는 거죠. 제가 중국 갔었을 때도 중국인들이 바나나 우유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문의해 봤더니 별로 반응이 안 좋았는데 그 뒤로 시세가 천문학적으로 올랐고 제가 실제 2009년도에 LG 생활건강이라는 네. 종목을 네. 이제 발굴을 해서 네. 우리 기관 투자가들한테 세일즈를 많이 했었어요. 이 화장품이 정말 장난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데 여의도의 반응은 싸늘했는데 그 뒤부터 정확하게 한 번도 안 쉬고 10배가 올랐어요. 화장품 이런 겁니다. 어마어마했죠. 예. 네. 근데 그럼 왜 그분들은 몰랐냐? 안 가봤으니까. 한국적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그게 되겠어? LG 생활건강은 샴푸나 만들고 네. 그죠? 옛날에 보면 무슨 세제나 만들던 회사인데 되겠어?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늘 그냥 있었던 그냥 맞습니다. 기업 정도. 예. 항상 큰 뭔가 변화가 있는 건 현장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명동에 가서 올리브영도 가보시고 네네. 그렇죠? 아니면 면세점도 가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한번 봐보세요. 우리 환율 때문에 고민하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환율이 되게 좋은 거예요. 왜? 한국에서 명품을 사면 전 세계에서 명품을 제일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면세점에 있는 백화점들은 수익이 되게 좋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또는 제 실수 속에서 배우는 것들은 뭐냐면 결국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내 생각이 아니라 왜 저분들은 저런 선택을 하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봐야 되는 거고 네. 산업의 현장도 꼭 가서 확인하고 안 하고 차이는 되게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장 가는 게 너무 힘든 일이어가지고 사실은 놀러 가는 거죠. 놀러 그러니까 가서 구경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일본도 놀러 가시잖아요. 그럴 것만 아니라 일본 놀러 갈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 네. 그럼 지금이야 그렇지만 처음에 그랬을 때 일본과 관련된 기업들 사셨으면 큰 돈을 벌었겠죠. 중국 같은 경우 그러면은 1년에 한 분기 정도만 한번 놀러 가 보시면 돼요. 되게 재밌거든요. 멀지 않으니까. 예, 가서 네. 가보면서 얘들은 뭘 좋아하나? 이게 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중국인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좋아하는 걸 티를 내요. 왜냐면 거기만 유독 줄 서 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기만 줄 서 있을까? 그게 얼마 전에 했던 팜마트라는 회사예요. 아. 그렇죠? 그것도 한 10배 올랐잖아요. 그 인형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인형. 네네. 우리가 보통 라부부라고 네, 하는 라부부. 그건데 엄청났죠. 그것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했는데 사람들은 반응이 안 좋았는데 그 뒤로 우리나라도 살 정도로 그랬었던 거잖아요. 네, 못 사서 안 맞습니다. 달렸던. 그런 네. 식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보는 사람이 사실은 더 큰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냥 큰 돈 들이지 않은 거니까 가족도로 그냥 여행 가서 백화점도 가보시고 네네. 저 놀러 다니면서 보면서 이 친구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장 조사하기가 중국이 좋다. 네.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늘 언론에서 나오는 건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나쁘게 말하면 장난질 친다고 하고 좋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영리하게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개인은 뭔가 항상 속는 듯한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파는 것 그냥 덥석덥석 다 산다고 하는데 그 흐름이랄까요? 지금은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작년과 올해가 주시장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을 우리가 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을 객관적으로 당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게 직업이죠. 네네. 그렇죠? 뭐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를 놓고 봐도 외국계 증권사에 있다거나 국내 기관 투자가라고 하면 사실 배움 측면에서도 국내 최고 학벌이거나 글로벌 세계 학벌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엄청난 기업 탐방을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쌓이는 노하우라든가 정보 측면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교 열의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하고의 싸움은 정글 같은 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지는 게임인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외국인도 기관도 본인들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맡겨준 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그 사람들을 이기고 싶으면 이길 수 있는 곳에 돈을 맡기면 그것도 방법인 거예요. 네. 그것도 일차적인 방법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내국인들의 힘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때 아마 모 증권사에서 뭐 적립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국내 시장에서 어떤 펀드붐이 일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무려 3년간이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한국 시장을 비중을 줄이고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를 2배나 올리는 기여몰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국인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꼭 봐야 되는 거고 이 수급이 되는지 여부도 꼭 고민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천차만별일 건데 네.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깊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특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각 업종에 계시잖아요. 네. 그 업종은 여러분들 되게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행에 계실 거고 네. 어떤 분들은 증권업에 계실 거고 네. 어떤 분은 또 자동차 업종에 계실 거고 그러면 내가 잘 아는 산업을 가지고 주식을 하다 보면 그건 외국인보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나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본인들은 그걸 안 하시고 꼭 딴 데서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네. 그걸 잘 이용해 보시면 예를 들면 은행원들 같은 경우 있으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하러 온다. 그리고 집을 살려면 대출 많이 한다. 그러면 집값도 많이 오르겠지만 대출 수익이 되게 커지니까 네. 주가가 되게 좋을 거잖아요. 네. 증권사 계신 분들은 와 요즘 정말 우리 객장에 정말 많은 고객들이 오셔서 계좌를 트고 있어. 그러면 증권주를 샀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업종에서 그렇죠? 그 안에서 뭔가 변화된 걸 찾아보면 네. 그 기업들이 제일 좋고 안 좋고는 그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 기관보다도 훨씬 나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 이후에 나의 주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왔다 갔다 맞습니다. 거의 장난질을 치는 수준으로 갔는데 이 와중에도 또 이제 주식으로서 분명히 좋은 경험을 갖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고 또 글로벌 시장의 움직이는 변수가 AI 투자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변수 중에서 어떤 게 더 큰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AI 투자와 관련된 변수는 미국의 생존과 관련된 변수예요. 단순히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그러면 전쟁이 이걸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느 순간에 끝나겠죠. 나중에 그러면
결국 이 전쟁으로 힘들었던 시기는 분명히 시간을 지나고 보면 싸게 사게 될 기회였다는 걸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다만 네. 이 트럼프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켜보면 너무나도 마음고생도 심하고 또 글로벌 변동성도 심하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큰 틀에서는 이거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글로벌 이 큰 산업의 흐름인 AI 투자가 중단될 것인가, 흐름이 바뀔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조금 더 바꿔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 AI 투자가 있기 전까지는 미국은 45년간 거의 서비스업 산업 중심으로, 즉 소비 중심으로 경제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미국은 소비 국가야. GDP의 70%가 소비야. 맞는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번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승했었을 때 오르는 요인이 소비였다라면 제가 볼 땐 전쟁으로 해서 그 소비가 꺾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AI는 다르죠. AI는 소비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미국이 살기 위한 새로운 어떤 인프라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인프라 투자는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네요.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란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의 특성은 손해나는 건 안 하는 특성이 있어요. 절대 안 하죠. 물론 네. 하다가 손해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네. 그럼 반드시 타코를 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이란과의 전쟁이 우리한테 준 함의는 전쟁도 문제지만 그것보단 그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그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이것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가장 큰 피해는 트럼프예요. 네. 정치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할게 되고 그럼 11월 3일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사실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이 쇠퇴하게 되고 이걸 트럼프가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이 손해난 일을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감대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번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트럼프가 단순히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되 물가도 오르지 말아야 된다. 한계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70년대 오일 쇼크 때는 어쨌든 그 오일 쇼크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만들까 이런 거 고민을 했고 또 석유와 가스를 더 개발하는 그런 붐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 겪으면서 호르무즈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쟁 이후로 원자력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이런 거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하나 종목으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우리가 생각했었던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오일 쇼크를 만들었던 게 결국 중동 전쟁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방위 산업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중동 지역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방산이라는 산업이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에너지 안보가 필요해진 거죠. 이게 에너지 수급을 보니까 저 지역에서 앞으로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저 지역이 어려워진다는 걸 가정을 하고 내가 부족한 에너지 어떻게든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석유 중심의 에너지를 버릴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크는 거고 그게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원자력이 포함이 돼서 이 산업들이 가열차게 속도를 붙여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네. 또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뭐 신재생 이런 것들 또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것 네, 같고 네. 그게 전기차. 방산 산업까지 제가 볼 때 의외로 많은 산업들이 실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산업 중에서 1970, 80년대 오일 쇼크 때문에 한국의 건설업은 초대박을 맞이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 그때 열세 나라서 할 수 있었는데 항상 이런 변화가 있으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산업들이 있는 거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 주신 그 산업 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네. 네. 마지막으로 사실 직접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러기도 힘든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있고 어쨌든 보는 눈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귀로 듣던 눈으로 읽던 간에 당장 우리 시청자들 오늘부터 이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훈련을 하고 주식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뭔가 조언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예. 어떨까요? 결국 시장이라는 거 볼 때는 좀 여유롭게 보셔야 깊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려면 반드시 신문을 지면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지면으로. 예, 이거를 인터넷으로 읽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대충 넘기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 신문이라는 게
경제부터 정치까지 문화까지 모든 게 다 있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주식이거든요. 뭐 우리 BTS도 주식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넘겨보면서 하다 보면 신문을 많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한두 개라도 뭐 경제지 하나, 그다음에 일간지 하나 정도를 넣고 잘 읽다 보시면 그 깊이를 느끼게 돼요. 아, 이런 거였어? 꼭 밑줄 쳐서 그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생각하는 기능이 많이 늘어지고, 아, 이런 뉴스는 이 정도로 반응하는구나가 몸에 체득되기 시작하면 그 깊이를 느끼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고서들 나온 것 중에서 장수 많은 건 꼭 읽어보세요. 장수 많은 예, 거. 장수 많은 건 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나오는 보고서들 중에서는 일단 장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정말 깊게 있게 쓴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엄청 향상시켜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신문을 보실 필요는 없지만 괜찮은 경제지 하나 정도는 반드시 밑줄 쳐가면서 읽어보면 정말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의 깊이도 있게 되고 또 놓치는 거 없이 갈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 된다는 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이 두 가지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정보를 편식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이로 된 신문을 읽는 맞습니다. 것이다. 아, 저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네. 오늘은 거의 한 편의 투자에 뭔가 정석을 배운 시간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제가 그냥 거의 홀려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선엽 대표님과의 시간 계속 이어집니다.